저는 이번에 구로구청장 선거에 나가게 된 구봉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먼저 구걸부터 하고 시작을 하자면은 혹시 근처에 지인 중에 구로구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링크를 복사해서 넣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 같은 것들을 만들 시간이 없어서 바로 판서를 하면서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왜 구청장으로 나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제목이 청년 리더 특강인가요? 네. 청년분들 중에 기초지자체장에 도전을 하신 분들이 몇 분은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초지자체장은 아니고 기초 의원 등등 이렇게 나오셨는데 왜 하필 나는 그러면은 구청장을 했는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구청장 선거를 4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2년 생각했고 2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혹시 보이나요? 적당히 보입니다. 자세히 안 보여요. 적당히 안 보이나요? 그러면은 이게 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당신 구청장 할래, 국회의원 할래? 라고 하면은요, 저는 100이면 100 구청장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누군가가 당신 구청장 할래, 국회의원 할래? 라고 하면 뭐 고르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100이면 100 구청장이에요. 왜 그런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국회의원은 입법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구청장은 행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입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추상적이에요. 근데 행정은 구체적이에요. 자, 이거를 나라는 개인으로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입법은 뭐랑 같냐면요, 용돈을 생각해보면 편해요.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엄마라고 할게요. 엄마한테 용돈을 받았어요. 자, 용돈을 받았어요. 용돈을 주면서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해요. 단서조항을 붙이는 거예요. 봉기, 너 라면 좋아하는데, 제가 라면을 좋아하거든요. 이 용돈으로 라면을 사 먹지 마. 네, 이게 입법 같은 거예요. 엄마의 말이 법, 그래서 예산을 내려준 거죠. 그럼 전 이걸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할 거예요. 이 용돈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지 나의 최대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돈의 가능성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 건데, 저는 생활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돈은 그 가능성이 거의 무한대예요. 그 현금을 가지고 어떻게 쓸지는 우리가 정하는 거죠. 자, 저는 이걸 가지고 돈가스를 사 먹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술 사 먹지 말라는 말은 없으니까 술 사 먹을 수도 있어요. 도박하지 말라는 말도 없으니까 도박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자, 이 가능성을 가지고 제가 최대의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저의 행복을 위해서 쓰는 것, 이게 행정이에요. 근데 저는 최대의 아이디어라고 했잖아요. 최대의 아이디어로 저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용돈을 줬는데 라면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 용돈으로. 그쵸? 자, 근데 저는 라면이 먹고 싶어요. 라면이 나쁜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죠? 라면이 참 좋은 음식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행정력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는 됐고 나한테 라면이나 사. 자, 이렇게 하면 저는 이 용돈으로 라면을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죠? 어머니 말을 듣고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최대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저의 행복을 추구했죠. 이게 행정의 재미예요. 이걸 자치행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개인일 경우에 이렇게 하고요. 제가 구청장이 되면은, 구청장은 말 그대로 구청의 장이죠. 그러니까 제가 구로구청장을 나갔으니까 구로 구민들을 위한 최대의 행복을 생각하겠죠. 네. 네. 제가 생각하는 행정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법률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의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시민들, 저는 구청이니까 그냥 구민들이라고 할게요. 구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 네. 이 일이 하고 싶어요. 이 일이 하고 싶어서 구청장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된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의원 할래, 구청장 할래? 라고 누가 물어보면 100이면 100 구청장을 한다. 네. 그런데 주위에 보면은 특히 기성세대들이 그런데 정치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구의원 몇 년 했으니까 이제 시의원 해야 되겠다. 또는 나 시의원 몇 년 했으니까 이제 구청장 돼야 되겠다. 중앙정치에도 있죠. 나 국회의원 몇 선 했으니까 이제 최고위원 해야 되겠다. 당대표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정치보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능으로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저는 행정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구청장입니다. 높낮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구청장과
국회의원 사이에 높낮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아이디어로 우리 구민들의 최대로 삶을 개선하고 싶어서 구청장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왜 구청장이냐? 하필이면 행정에 여러 단위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대통령을 제가 지금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구청장이 시민들 삶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드라마틱하게 개선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더라고요. 말 그대로 최소한의 단위. 그래서 구청장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왜 구봉기냐? 하필이면 왜 당신이냐? 왜 당신이 구로구청장이 되어야 하느냐? 라고 물음을 가지실 수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겠다. 왜 구로구냐라고 물어보신 분들도 계세요. 다른 동네 많지 않느냐? 젊은 친구들 많이 있는 여기가 지금 강의실이 신촌에 있거든요. 네, 신촌을 끼고 있는 뭐 서대문구라든지 아니면은 1인 가구 많은 뭐 관악구 이런 데도 있을 텐데 왜 하필 구로구냐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거는요 저한테 어떤 질문처럼 들리냐면은요 대통령 나가는 사람한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성장한 사람한테 당신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까? 미국 대통령이 아니고 라는 말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요 제가 구로구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것 자체를. 그것도 구로구 구로동에서 태어났어요. 구로구 구로동에서 태어나서 구로구 구로동에서 아직까지 살고 있어요. 단 한 번도 이사를 간 적이 없어요. 저의 거의 모든 세상이 구로구에 있어서 그냥 행정의 최소 단위를 해야 된다? 이거를 당연히 구로구에서 한다라는 게 너무 당연한 문법이에요. 그리고 저는 구로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3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마저도 구로구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죽을 때까지 구로구에서 살게 될 것 같아요. 온 가족이 구로구에 있기 때문에요. 근데 주변의 친구들 중에는 그 지방으로 간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은요. 구로구봉기라고 불러요. 구로구에 사는 구봉기다. 줄여가지고 구로구봉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로구에서 구청장이 되려고 나온 거는 그냥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유권자분이 보고 계신다면은 저는 어디 안 떠납니다. 떠날 수도 없는 사람이고 그거 믿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고향 발전인 거죠. 네. 자, 돌아와서 아까 이 말씀 드리려다가 말았죠. 그럼 왜 구봉기인 건가? 왜 구청장을 구봉기냐라고 말씀드리면 딱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행정에 기반이 되는 어떤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휘하는 것 그걸 잘해요. 잘하고 두 번째 즐겨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막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건데 제가 원래 운영하고 있는 본업으로 하고 있는 연구소가 있는데 연구소 이름이 생활경제연구소예요. 생활경제. 생활경제가 뭐냐 하면은 그 미시적인 것들, 그러니까 거시적인 경제이론 이런 걸 다루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 살림살이, 가령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나와요. 부동산 정책이라고 해볼게요.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은 우리가 관심을 갖죠. 관심을 우리랑 관계가 있으니까. 나한테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텔레비전을 보잖아요. 근데 그 관심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살면서 되게 어려워요. 바쁘거든요. 회사 출근해야 되고 장사해야 되고 등등등. 그래서 처음에 관심을 갖다 그거를 끝내 놓치고 마는데 저는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들 소위 말하는 보통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른 분들이 2번, 3번 생각하다 놓치는 거를 저는 4번, 5번, 6번, 10번 끝까지 생각하고 그거를 방송에 나가서 말하거나 책으로 써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게 살림살이 연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이 일을 10년 넘게 했어요. 근데 구청장은요 가게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집집마다 재무부 장관들 있잖아요. 뭐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아내고, 네, 뭐 그런 역할이랑 비슷해요. 구로구청을 예로 들면은 구로구라는 지역 내의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게 바로 구청장의 역할이에요. 그냥 제가 했던 일들을 구청이라는 단위에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늘 사고를 그런 식으로 해왔었고 그걸 즐겼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구청장이 되는 게 내가 구의원 몇 년 했으니까 이제 시의원 한번 해보자. 시의원 몇 년 했으니까 구청장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구청장에 도전하시는 기존 정치인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직 저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없으신 혹시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당신이 그러면 경력이 그렇게 오래됐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건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저의 이력이 쭉 나오는데 제 이력이 좀 수준급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어떤 포인트를 보면 아실 수 있느냐면은 제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은 그 뭐 국내 최초의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대응 매뉴얼을 개발했다. 뭐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는 뭐 부동산 전문가 구봉기 태갈경제연구소 소장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가장 주요한 포인트는 제가 외부에서 청년으로 호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청년이라는 말이 지금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청년 담론이 시작되고 나서 엄청난 시간이 흘렸죠. 10여 년이 더 흘렸는데 지금까지 청년 담론이 세상에 돌면서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함의하는 어떤 의미들이 있어요. 이 사회적 영역, 정치적 영역에서. 그중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요. 미숙하다. 미숙하고 어리숙하다라는 거예요. 청년이라는 이미지가 가지는 것은. 보세요. 이제 예로 설명을 드리면 돼요. 세간에선 그렇게 둔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평가한다는 게 아니고. 그럼 반대로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프로는요. 청년 담론에 포섭되지가 않아요. 청년 담론이 한창이던 시절에 김연아가 최고였어요. 아주 유명했어요. 김연아가 청년 담론에 포섭된 적 있나요? 없잖아요. 이세돌도 그때 유명했어요. 이세돌은 안정되고 한 분야의 일가를 이뤘죠. 아이도 낳았고. 청년 담론에 포섭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이게 분석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글 쓰다가 청년이라는 말이 소비되는 게 교회 청년부에서 장년부 넘어가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분들이 장년부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이거랑 비슷하다는 점을 생각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저는 청년으로 소비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외부에서 전문가로 그냥 소비됐던 사람이고 그것도 생활경제 전문가로 소비가 됐었고 그 바깥에서 하던 일 안으로 들어서 하면은 제가 시의원, 구의원 몇 년 했으니까 구청장 하겠습니다라고 도전장 던지신 분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좋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따가 제가 오래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청장 선거를요. 공약들을 들으시면은 이 사람이 진짜로 준비가 된 사람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오늘 주제, 제목이랑 맞아떨어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당신이 어떤 구로를 만들고 싶으냐 도대체 당신이 꿈꾸는 구로는 뭐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이거는요 저는 인터뷰 같은 것들을 할 때 외부에서 그럼 구로의 현 의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받을 때 좀 당혹감을 느끼는 게 그건 외부자적 시선으로 어떤 정량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데 근데 사실은 정성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안에 있거든요. 외부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체득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들을 학습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구로구에서 태어나서 구로구 아가씨랑 만나서 구로구에서 평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구로구 내에 있는 모든 현안들을 다 모으면은 단 하나의 문제의식으로 수렴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로구 주민들이 계시면은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구로구 주민들한테는요, 부심이 없어요. 나 구로구에 살아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 구로구에서 태어나서 자란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다 공감하실 건데 어렸을 때 친구들이 어디 살아 물어보면요. 구로구에 산다고 대답 안 해요. 신도림역 근처에 산다고 말해요. 신도림역은 그래도 좀 괜찮은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구로는 일단 구로 부심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 제일 부러웠던 게 제주도 사는 친구들이었어요. 나 제주도 살아라라고 하면은 다 와 좋겠다 진짜 제주는 이래? 이런 말들을 막 하면서 질문들을 쏟아내잖아요. 저 구로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부심들을 느끼게 해주려면은 많은 사업들을 해야 돼요.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활경제연구원 사람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돈이 문제입니다. 돈. 많은 기초지자체장 후보들이 나와서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다 예산 문제랑 부닥쳐요. 아니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말은 누가 못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집중을 했었던 건 역시 전공을 살려서 예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했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 구로구라는 이미지,
그것이 굉장히 세련되고 잘 사는 동네라는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고요. 이 지금 강의장이 있는 곳은 신촌이죠. 서대문구. 서대문구 아주 삐까뻔쩍하고 젊은이들의 거리고 엄청난 건물들이 있죠.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로구 예산이 많을까요? 서대문구 예산이 많을까요? 구로구 예산이 많아요. 구로구에 사는 우리 주민분들은 서대문구에 사시는 주민분들보다 개인 소득이 낮을 수는 있을지언정 구청은 돈이 더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산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정해져요. 서대문구는 주거단지 위주로 꾸며져 있지 않고 구로구는 주거단지 위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더 많아가지고 서대문구보다 한 1천억 원 정도 예산이 더 많습니다. 구로구가 예산이 한 1조 원 정도 가까이 돼요. 네.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구로구 주민들한테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시죠. 네. 그러니까 살림꾼이라고 했잖아요. 살림꾼 구청장은요. 이 돈을 가지고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전에는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던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살림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1년 예산을 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가지고서 균등하게 쓰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어떤 때는 많이 쓰고 적게 쓰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구로구는요. 그렇게 만약에 안 쓰게 되면 연말에 다 몰아서 쓰게 되겠죠. 지자체 예산은 순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예산은 계속 상승하잖아요. 올해 내가 이 예산을 다 써요. 그럼 이 예산 내에서 이 위에서 순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해 이 예산을 다 못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빼가지고 이 밑에서 순증을 해요. 그래서 기초지자체들은 예산을 마지막에 다 털어내야 돼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도블럭 갈아엎고 말도 안 되는 행사하고 막 이런 것도 다들 경험하시잖아요. 근데 구로구가 연말에 예산을 집행한 비율이 2020년 기준으로 68%예요. 살림살이를 그닥 잘한 지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같은 생활경제 연구하는 사람한테는 속상한 일인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거는 뭐 준줄여서 하면 되는 문제고 예산의 한계를 극복해야 돼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싶은 거니까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돈 곧 예산이에요. 예산은 꽤 있어요. 근데 전 그거보다 더 벌고 싶어요. 자, 예산의 함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구에 곱해가지고서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예산이 측정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정자립도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정자립도. 만약에 재정자립도가 25%라고 해볼게요. 100.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이 해당 지자체는 100의 예산이 필요한데 25%밖에 구민들한테 걷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부자 동네는 이 재정자립도가 높을 것이고요. 뭐 서초나 강남 이런 데는 뭐 80%에 육박하거나 올라가는 곳 있고요. 구로구는 22% 정도 됩니다. 네. 자, 25% 숫자 이거 지울게요. 자, 25%의 재정자립도라고 해볼게요. 재정자립도가 25%라는 것은 원래 100%의 돈이 필요한데 구민들로부터 25%밖에 못 걷어서 25% 수준밖에 못 쓴다가 아니에요. 나머지 75%는 중앙정부랑 광역정부한테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100%가 채워져요. 그래서 우리 구로구가 서대문구보다 예산이 더 많을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네. 자, 근데 우리 구로구는 서대문구보다 예산이 더 많죠. 근데 구민들이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행정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는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막힌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구로구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구로구청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경험은 있으시죠? 우리 구로구에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없지 않죠. 1조 원 가까이 있어요. 근데 이 돈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거기에 쓸 돈이 없어요라는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자, 원래 100의 돈이 필요한데 25%만 구민들한테 벌었어요. 구민들이 그 수속 수준이 많이 높지 않아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랑 광역정부한테 75%를 보조받아요. 근데 중앙정부랑 광역정부가 이걸 그냥 주지 않아요. 주면서 꼬리표를 붙여요. 이 돈은 반드시 이런 데 써야 된다. 이 돈은 저렇게 써야 된다. 그래서 구청장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구청장은 운신의 폭이 적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가져와도 자기가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이걸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걸 못해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저는 이 한계를 극복할 거예요. 이 한계를 극복해서 제가 원하는, 그리고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 내용을 가지고 실제 사업을 할 거예요. 그거를 행정자치라고 하죠. 자치. 우리 구 내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몰아서 우리가 작은 대한민국을 운영하듯이 구로구를 운영하는 것. 근데 재정 자립도가 낮으면 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돼요. 이렇게. 자, 저는 두 가지 투트랙을 생각했어요. 이제 이거를, 정책을 설명을 드릴 건데, 제 정책이, 100 몇 개가 나왔는데, 네. 네. 그 중에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건데, 그 두 가지를 조금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듣고, 대단하다라고 놀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행정자치의 묘미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설명을 드리려고요. 이제는 행정의 시대예요. 행정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구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 문제는 돈이다. 그 돈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저와 캠프에서 함께 해주시는 연구자분들과 함께 개발했어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기초지자체장 중에 지금 나온 장 중에 이런 정책 공약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제가 유일할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저는 두 가지를 일단 큰 비전으로 가져왔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청장은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가게 살림이랑 똑같아요. 돈 잘 벌어야 되겠죠. 돈 잘 써야 돼요. 똑같아요. 저는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런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첫째, 돈 잘 버는 구청장이 될 거예요. 둘째, 돈 잘 쓰는 구청장이 될 거예요. 사실 이게 지자체 운영의 핵심이에요. 살림이니까. 우리 살림살이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 거랑 비슷해요. 근데 사람들이 돈 잘 버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하면 의아해해요. 저는 어떻게 당신이 잘 벌 건데 구청장이 돈을 잘 쓰는 건 이해해도.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바로 구민회사를 설립하는 겁니다. 자, 예산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게 조금 복잡해서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법률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치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막 꼬이는데 천천히 할게요. 빨간색으로 좀 해볼게요. 빨간색이 잘 보일 것 같네. 자, 제가 아까 재정자립도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100%의 예산이 필요한데 구민들한테 거둔 건 25%밖에 안 된다. 그렇다고 25%를 갖고 쓰는 게 아니고 75% 나머지는 중앙정부랑 광역정부에서 보조를 해준다. 그래서 100이 된다. 하지만 이 나머지 75%는 꼬리표가 붙어서 와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 그래서 운신의 폭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만약 구로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재정자립도가 50%가 됐다고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25%포인트가 올라갔으니까 이 위로 25%포인트가 올라가지고 125%의 예산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총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100%의 예산은 그대로 있고 중앙정부와 광역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보조금 따위가 줄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구민들을 위해서 더 자치 행정을 할 수 있으니까는요.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건 맥시멈 행정이에요.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싶어요. 행정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저희 연구진들이랑 같이. 구청이 버는 돈을 가지고 이런 메커니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법률이 허락하는 최대한 돈 내에서 최대의 아이디어를 발휘한다. 그래서 회사를 설립하는 거예요. 구로구청의 예산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은 여기로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구민회사를 설립해서 여기서 수익을 내려고 해요. 수익을 내서 돈을 벌리면은 그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수익 사업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중앙정부와 광역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은 받을 수 있어요. 비유를 들자면 어머니한테 용돈 받으면서 난 용돈이 부족해서 용돈이 더 필요해서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벌어서 그것도 쓰는 거예요. 자, 이게 행정의 묘미예요. 자, 이제 구민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야.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네. 몇 가지 핵심 메커니즘이 몇 개 있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해 보이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제가 나중에 본선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이제 구민회사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구민들을 위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있다가 다 연결될 건데 머릿속에 큰 그림이 있어요. 제가 원하는 구로의 큰 상이 있는데 그것들이 모든 정책이 유기적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 100여 가지의 정책들이. 그 핵심을 이루는 이 두 근갈이에요. 자, 이 구로 구민회사의 가칭, 주식회사, 구로구 주식회사라고 해볼게요. 자, 구로구청이 구로구 주식회사를 차릴 때 혼자 차리지 않아요. 혼자 차리지 않고 주식을 50% 플러스 한 주를 가지고 시작해요. 이거는 왜 50% 플러스 한 주를 가지죠? 핸들링을 해야 되니까, 구청이. 이거를 갖고 있다 민간에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0% 플러스 한 주를 구청이 갖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50% 마이너스 한 주를 구민들과 함께 해요. 그렇게 되면 구민과 함께 만드는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구민회사를 만들어요. 구로구 주식회사죠. 어쨌든 구로구 주식회사를 주라고 쓸게요. 구로구 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서요, 사업들을 할 거예요. 사업들은 처음에는요, 당연히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사업들을 할 거예요. 공공이 가지는 압도적인 힘이 하나 있는데 공공성에 대한 후광 효과예요. 일단 공공구매 사업을 할 거예요. 제 집이 구로구에 있는데요. 혹시 인천이나 수원, 안양 사시는 분들은 구로역에서 막차 끊겨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내려오면은 택시기사님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수원, 안양, 수원, 안양, 수원, 안양 이렇게 해요. 총알택시예요, 총알택시. 그 총알택시에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2만 원인가 냈었나? 어쨌든 그렇게 내가지고 꽉꽉 내시 채웁니다. 그래서 총알처럼 달려요. 그래서 총알택시예요. 진짜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그 열차가 끊긴 사이에 왕복을 할수록 돈을 벌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몇 번 이용하면서 어렸을 때 생각한 게 정말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미터기 찍고 가고 제일 마지막에 내릴게요. 그냥 저한테 10,000원씩만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미터기 찍고 가기 때문에 총알처럼 달리지도 않아서 안정성도 높아지죠. 그 두 번째로 가격도 아끼죠. 네, 이 사람이 나중에 돈을 남기든지 말든지 알게 보여요. 그렇죠? 이게 공공구매의 힘이에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손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아무도 그 택시에 안 타요. 그렇죠? 하지만 구로구청 직원이 와가지고 손을 든다면 사정이 달라지죠. 이게 행정이 가지는 후광 효과예요. 이런 식으로 공공구매를 할 수 있는 사업부터 반드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네, 다시 돌아와서요. 자, 구로구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요. 그렇게 해서 구로구 주민들을 고용해요. 구로구 주민들을 고용해서 사업을 해서 번 돈은 모두 다 그분들께 월급으로 드려요. 그리고 남은 돈은 어떻게 한다? 다음 사업을 위해서 쓰거나 또는 이익이 정말 잘 남았으면은 50% 마이너스 한 주로 들어오신 구민들 있죠. 그분들한테 배당을 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사업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어요. 구로구 주식회사는 플러스 돈을 벌고 마이너스 다 써서 제로로 만들어요. 이익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구로구 주식회사는 구민들을 고용하고 구민들한테 월급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최선의 행정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 것으로 목적이 달성이에요. 그것으로 완성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구로구 주식회사가 발전할수록 구로 구민들이 돈을 버는 구조가 생기게 돼요. 선순환의 구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이따가도 여기서도 연결 드릴 텐데 어떤 목표 중에 하나는 구로구 내에서 화폐 총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구로구 구민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구로구 내에서 계속해서 화폐가 많이 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연구자들이랑 같이 생각을 한 거는 배당을 그래서 넣은 거예요. 배당을 할 때 옵션을 걸 겁니다. 현금 배당이 당연히 기본이겠죠? 근데 여기서 비율을 달리 정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지역화폐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지역에서 맴도는 돈으로 지역화폐. 현금보다 지역화폐는 배당률이 조금 더 높겠죠. 하지만 더 높은 배당률을 가지는 것도 저 좀 실험해 보려고 그래요. 현금으로 환가가 불가능한 지역화폐. 이건 압도적인 배당률로 줘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책 실험을 통해서 지역의 화폐 단위를, 융통되는 화폐 단위를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정착되면 생활기업으로 키워내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구로구를 대표하는 주식회사가 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혹시 구로구 주민들 계시다면. 구로구에서 사는 사람이 구로구 주식회사에 취업했어요. 그래서 월급 받아가지고서 신혼집 차리고 아이 낳고 잘 아이가 성장해서 그 아이가 또 커서 나는 당연히 여기 구로구 주식회사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구로구 주식회사에 들어가는 꿈. 아버지가 다녔던 어머니가 다녔던 그 회사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그런 꿈. 그냥 우리 국민들의 회사. 이런 거 하나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이게 제가 돈 잘 버는 구청장으로서의 보관 중에 큰 그림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돈 잘 쓰는 구청장. 돈 잘 쓰는 구청장이 될 거예요. 살림살이의 기본이죠. 돈 잘 벌고 돈 잘 쓰는 거. 자, 이게 진짜 살림살이랑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요. 주변에 보면은 돈 쓰는데도 꼭 욕먹는 분들이 있어요. 돈 쓰는데도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돈은 잘 써야 돼요. 예, 티나게 써야 되고, 그리고 허튼 데서 쓰지 말아야 돼요. 자, 뭘 시행할 거냐면요. 저는 구청장이 되면은 행정후불제라는 걸 시행할 거예요. 행정후불제. 잭필드 면바지 같은 거예요. 먼저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은 돈 드리지 않습니다. 돈 받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구청이라고 할게요. 그냥 구청이 있어요. 근데 기존의 사업은 어떻게 운영되냐면요. 많은 사업들을 이제 행정 서비스를 외주로 주죠. 그 어떤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들에. 그리고 이거를 그냥 업체라고 할게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게요. 사회적 기업. 이렇게 주고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고 끝이에요. 대부분이. 물론 평가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미지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공을 던지면은 그 공이 내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찍히는지를 행정이 확인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서비스가 정말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진지를 끝까지 추적하는가? 라는 의구심들이 있어요. 행정후불제는 뭐냐면은요. 자, 지금부터 조금 막 도식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그림에 최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구청이 여기까지는 같아요. 사회적 기업 등한테 우린 이런 거를 원하는데 이거를 서비스를 제공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기준 목표를 설정해서 줘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평가 단위가 있습니다. 평가하는 단위에서 서비스가 끝났을 때 이 기준 목표를 충족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를 충족했을 때만 후불로 예산을 집행하게 돼요. 이게 행정후불제의 기본 개념이에요. 반드시 성공한 사업에만 예산을 쓴다. 예산 낭비를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겠죠. 자, 이렇게까지만 들으면 행정한테만 너무 유리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기업, 사회적 기업 등은 이거. 네, 제 친구가 이래까지 설명 듣고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구청은 좋겠는데 구청 참 나빴다. 네, 그래서 이게 기본 골격이에요. 자, 여기에 하나 더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투자 플랫폼이 들어와요. 투자 플랫폼. 네. 잠깐 떠나서 말씀드리자면은 행정후불제라고 이름 붙인 사업은요. SIB 사업이라서 사실 영국 등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 대한민국에서 아직 한 6건 정도밖에 실험이 안 된 사업이에요. 제가 이거를 행정후불제라는 개념으로 재정립을 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킨 겁니다. 저희 연구팀들이랑.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투자 플랫폼이 들어옵니다. 자, 투자 플랫폼이 들어와서 어떻게 사업이 이제 운영이 되기 시작하냐면요. 구청이 이 사업을 투자 플랫폼한테 맡겨요.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할 거고 기존 목표는 이런 거다. 그렇게 되면은 이 투자 플랫폼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성공했을 때에 받게 될 금액이 있잖아요. 그거를 감안해서 상품들을 설계합니다. 상품들을 설계해가지고서 펀드를 조성해요. 그렇게 해서 구민들에게 투자를 받아요. 구로 구민들한테. 물론 외부 인사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구로 구민들한테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럼 조금의 돈이 마련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업체를 찾아요. 당신들이 원래 이런 사업을 하던 외주업체죠? 우리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하실래요? 하면 들어와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돈을 가지고 먼저 사업비가 전달되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겠죠?
사업을 운영하고 나서 기존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구청이 투자 플랫폼한테 돈을 줘서 투자 플랫폼에 대해서 수익을 구민들한테 배당을 하고 나머지를 업체에게 줍니다. 네, 당연히 이게 평가 기관에서 평가를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행정 후불제를 시행할 거예요. 근데 이게 변주가 굉장히 많이 가능합니다. 많이 가능한 게 일단은 투자 상품을 설계할 때 우리 구청이 행정 서비스의 기준 목표로 제시하는 것이 아주 단순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 등하교를 목표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배당률이 낮게 설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탈수급해가지고 3년 동안 유지시켜 주십시오 라는 목표를 저희가 제시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목표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배당률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같은 상품 내에서도 배당률을 달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나는 원금을 반드시 회수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구민들이 계시다면 그분들한테 채권 형태로 발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라고 하면은 크게 배당률 위험 높게 해가지고 이렇게 상품을 설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고, 이것도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그랬는데 기준 목표도 100% 성공하면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50% 달성일 시 얼마 드리고 60% 달성일 때 얼마 드리고 이런 식으로 변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설계를 한 이유는 제가 기존의 SIB 사업을 행정후불제로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거를 갖고 온 이유는 이 배당을 변주를 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구로구에서 도는 화폐 총량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모두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똑같이 실험을 할 거예요. 현금 배당이 가장 낮을 것이고요. 배당률이. 그 다음 지역화폐가 그 다음으로 높을 것이고 그 다음으로 높은 건 현금으로 환가가 불가능한 지역화폐. 이런 식으로 배당률을 조정을 할 거예요. 물론 이거는 세부적으로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보관입니다. 저의 최종 목표는 지역 내의 화폐 총량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자, 다시 돌아와서 말하자면은 이 투자 플랫폼은 구로구 주식회사 내의 일부 사업으로 가지고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노하우가 중요해요, 이거는. 아직 대한민국에서 6건 정도밖에 실험이 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노하우를 축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민간에 맡길 수는 없고 우리가 노하우를 계속 축적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구로구 주식회사가 투자 플랫폼을 만들게 될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서 지역 내 화폐 총량을 늘리고, 그리고 이거는 좋은 점은 또 뭐냐면요. 이것도 이거랑 메커니즘이 같아요. 구청이 제공하는 외주를 주는 행정 서비스는 결국 주민들 복지 사업 등을 위한 서비스잖아요. 이렇게 설계를 하면은요. 이 구로구 내의 투자자들은요. 구로구 내의 복지 수준이 향상하는 만큼 돈을 더 벌어가게 돼요. 선순환의 구조죠. 구로구의 복지 수준이 높아지고 구로 구민들이 행복해질수록 여기에 투자한 구로 구민들도 부자가 되는 선순환 구조. 네,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짜여져 있고 제가 말씀드린 그 100여 개의 거의 모든 정책들이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핵심 공약 2가지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단언컨대 기초지자체장 후보 중에 이런 정책 공약을 가져온 후보는 대한민국에 제가 유일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강의에서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 전하고 싶은 거는요, 이런 기술들이 아니고요. 이제는 정말로 행정자치의 시대라는 거예요. 아이디어만 있으면은요, 우리들이 상품을 개발해서 시민들 삶을 최대치로 개선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 일이고 얼마나 뜻깊은 일인데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그 100가지 중에 한 7가지를 뽑아왔었는데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짧게만 재밌는 것들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생활이 정책으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을 설명드리면은 이게 행정의 매력이구나. 국회의원, 그래서 구봉기 소장이 당신 국회의원 할래? 구청장 달래? 하면 구청장 되겠다고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재미있는 소소한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윈윈이에요. 윈윈. 제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운동을 하면서 지하철에서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교통카드를 삑삑 찍고 나가는 걸 보면서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100원씩만 줘도 나 떼부자 되겠다. 이런 생각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는 생활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이걸로 정책화를 시켰어요. 자, 보세요. 제가 생각한 정책을 하게 되면 구로 구민들은 앞으로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지하철역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옵니다. 그럼 이렇게 쭉 길 있죠? 저쪽에 광고판이 크게 있어요. 그럼 그 광고판에 막 이렇게 영상들도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 텀블벅 해보셨죠? 프로젝트를 하나 놔두고 이거에 동의하시면 뭐 100% 달성될 때까지 돈 내고 이런 거잖아요. 자, 여름이라고 해볼게요. 이번에 우리의 프로젝트는 이거예요. 우리 구청의 프로젝트는 생활기부 프로젝트인데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에어컨을 기부해드리는 프로젝트예요. 자,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와요. 화면에 보여요. 아, 그래, 독거노인분들한테 에어컨 없으면 너무 힘들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교통카드를 꺼내서 찍죠. 띡 했는데 앞에 태그가 하나 더 있어요. 거기 찍으면 100원이 기부가 돼요. 해요, 안 해요? 저라면 해요.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 있으면 해요.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죠? 시민들로부터 자발적 생활기부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만들어가서 행정을 집행하죠? 자, 저는 여기 돈을 한 푼도 안 쓸 거예요. 그 LED 광고판 같은 거 제 돈으로 하나요? 아니에요. 네, 기업들한테 갈 거예요. 그 광고판에 로고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단말기를 지원해 주십시오.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국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죠. 재밌죠? 또 하나 설명드리면은 이건 단순한 건데 MOU를 적절히 이용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행정들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뭘 들고 다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가방 같은 거 슬림한 이런 뭐 서류 가방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왔을 때는 커피가 먹고 싶어서 딱 2개 필요해요. 친구랑 저랑 뭐 이렇게. 근데 2+1이래. 이거 원 하나 들고 다니는 거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기부하는 거예요. 저 이 원 먹지 않고 저 이런 곳에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행정 처리가 착착착 이루어져서 그것들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기부되도록. 이렇게 하면은 MOU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또 쓸 수 있겠죠. 이런 정책도 있고 역발상도 있어요. 역발상 키워드를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나왔었던 공약 중에 아름다웠던 것들 많은데 그중 하나가 기본금융이었어요. 아름다웠어요. 철학은 이거였죠. 돈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인데 은행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이자를 더 받고 대출을 안 해준다. 모순이죠? 금융은 줄임말이에요. 금전융통의 줄임말이에요. 더 돈이 필요한 것으로 돈을 돌린다. 그래서 금융이에요. 더 필요한 것으로 가지 않죠. 자본주의 논리죠. 네. 그래서 이것은 공공이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만드셨던 게 기본대출이었죠. 네. 하지만 집권에 실패를 했어요. 이래서 자치 행정이 중요합니다. 중앙정부에서 하지 못한 거 행정자치로 할 수 있어요. 자, 기본금융 실시할 겁니다. 뭘 할 거냐면요. 이제는 이 운동을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시민사회 일각에서 저렴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가난하신 분들 또는 신용도가 별로 없는 분들을 위해서 소액대출 등을 해줄 수 있는 은행을 설립하려는 움직임들이 꽤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성공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생활경제 전문가로서 말씀드릴게요.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저는 최대 효율을 원합니다. 네. 왜 비효율적이냐면요. 그런 은행을 설립을 하잖아요. 은행이라는 제도 안에 들어온 순간 각종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대출을 해줄 수 없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대부업체를 설립하면 돼요. 역발상입니다. 저렴하게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를 설립하면 되는 거예요. 저 구로구에서 그런 대부업체 설립할 겁니다. 네, 여러 곳에서 기금 받아가지고서 그것들을 가지고 신용도가 낮으신 분들한테 저리로 대출해 드릴 거예요. 네, 재밌죠, 행정? 또 재밌는 거 말씀드려 볼까요? 디테일이에요, 이번 키워드는. 제가 구로구청장 선거 하면서 서류 뗄 거 되게 많더라고요. 많으셨죠, 서류 뗄 거.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잘못 안내받거나 아니면은 안내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막 몇 번씩 걸음할 때가 있어요. 그때 시간 엄청 날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2걸음 보상제를 하자, 이거. 행정이 안내들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서 우리 구민들이 2걸음 하게 되면 택시비를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급해드린다던가 이건 반드시 보상해줘야 된다. 이것들 하자. 저는 이번에 서류 떼면서 그 생각이 확신이 들었었어요. 사실 제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제가 아는 어르신이 어떤 서류를 뗄 게 있어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주셨어요. 제가 생활경제 전문가니까 뭐 이것들 상담해드리다가 그것이 동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이렇게 동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라고 보냈어요. 비 오는 날이었거든요. 다시 돌아오시더라고요. 그거는 동주민센터에서 뗄 수가 없는 거래요. 근데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문가잖아요.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는 공무원들이 보는 행정 업무 편람을 보고 보내드렸던 거예요. 제가 그 동주민센터에 전화해서 그 직원을 바꿔달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업무 편람 75페이지를 펴보십시오. 그 몇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신이 내 지인을 비 오는 날 다시 보냈습니다. 업무 편람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분이 다시 갔다 왔어요. 서류를 뗐어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일 막을 거예요. 보상해드려야 됩니다. 이것들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행정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아니한 직원들이 데이터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직원들 스스로도 조심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서비스도 제공해 드릴 거고 아직 좀 남았으니까 금방 말하네. 아이디어 말씀드리니까. 이번엔 따뜻함이라는 키워드예요. 구청장 되면 꼭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참 재밌지 않아요? 근데 진짜 말하지만 작은 대한민국이에요. 진짜로.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펫로스 증후군 관리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예요. 제 휴대폰 카카오톡 프로필이 지금까지 페이스북도 그러고 강아지 사진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강아지랑 대화하는 거냐? 라고 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 선거 나가는데 그 얼굴이 후보에 광고 효과를 불러일으키는데 왜 강아지 사진을 해놓냐? 라고 해서 이번에 바꾸긴 했는데 그걸 제가 한참 걸어놨었던 이유는 제가 아주 오랜 시간 같이 지냈던 제 반려견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집에 큰 화재가 났었는데 그 입구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그 녀석이 타 죽었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보내지 못해가지고 거기다 계속 뒀던 건데 이게 제가 그 뒤로 우울증을 조금 앓고 있어요. 그 아이가 꿈에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서 좀 그런데 그 아이 생각하면 좀 그런데 이게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해 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신 거나 또는 겪게 되신 경험인데 가족을 잃은 것과 같은 충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펫로스 증후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치유하고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건 통계적으로 볼 때도요. 대한민국 3가구당 1가구가 그 반려인 가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가구가 겪었고 앞으로 겪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슬픔이에요. 왜 그러냐면 반려동물은 인간보다 수명이 짧잖아요. 예정된 슬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이 관리를 하고 치유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 구청장이 되면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또 뭐냐면은 효율이에요. 효율. 5분 남았는데 몇 개 더 설명드릴게요. 효율.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는 어떤 예술인 정책이랑도 좀 연관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정책들은 다른 정책들이랑 다 시너지로 연결이 됩니다. 네. 제가 부동산 전문가로 세간에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부동산 업계에는 이런 격언이 있어요. 전국구 부동산 전문가는 없다. 그 지역을 가장 잘하는 거는 그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예요. 전부를 다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그 지역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냥 길을 걷다가 오랫동안 비어져 있는 상가나 사무실 본 적 있으시죠? 그거 보실 때 이런 생각하시죠? 여기 이거 들어보면 좋을 텐데. 지역을 잘 알아서 그런 거예요. 유동인구가 샛길로 어떻게 흐르는지도 알고 트렌드가 어떤지도 알고. 네, 자 다시 돌아올게요. 이건 비효율적인 상황이에요. 악성 공실이 계속해서 있는 것들. 건물주 입장에서도 최대 리스크는 공실이에요. 세를 주고 계속 월세를 받아야지 사업이 유지되는 건데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구청장이 되면은요 전수조사를 할 거예요. 악성 공실들을 싹 발굴할 거예요. 불어구 내에.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가가지고서 악성 공실로 두시느니 우리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시다 라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리고 그 공간들을 개발해서 지역 내의 청년들이라든지 소상공인 예술가들한테 재임대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아이디어 있는 분들이 거기 들어와서 사업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예술 활동이거나.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 전수조사 너무 힘들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발굴하면 되냐면요. 이건 세무서랑 연계해가지고 같이 하면 되는데요. 우리들 주택에 뭐라고 하죠? 처음 들어가게 되면 전입신고 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게 되냐면 제가 세무서에 요청을 할 거예요. 좀 도와주십시오. 시계열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한 10년치를 뽑아요. 그렇게 해서 공간마다의 전입신고가 아니고 뭐라고 했죠? 사업자 등록 데이터를 뽑아요. 자, 보세요. 이 데이터 내에서 첫 번째 사업자 등록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그곳은 영업활동 공간 등이 가능한 공간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그것들이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끊겨요. 공실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 공실이 길어져요. 그것은 악성 공실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그곳에 뭔가 창고로 쓰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들의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들의 사람들을 보내서 진짜로 악성 공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후에 협상을 하는 거예요. 재밌죠? 행정자치예요, 이게. 2분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뭘 설명드릴까? 두 개 더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두 개 준비한 거 다 설명드릴게요, 그냥. 네. 소속감이라는 키워드예요, 소속감이라는 키워드. 제가 구로 구봉기라고 했잖아요. 구로구에서 태어나서 구로에서 평생 살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를 영등포로 나갔어요, 영등포로. 제가 원래 동구로 초등학교 나오고 그다음 구로 중학교 나오고 구로 고등학교를 가는 게 원래의 이 흐름이에요. 근데 제가 구로 고등학교를 가는 순간 원래 구로구가 남고거든요. 근데 남녀공학이 되면서 제가 튕겨져 나갔어요. 관내를 튕겨져 나가서 신길동에 영등포 신길동에 있는 대원고등학교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게 비단 이렇게 남녀공학이 돼서 튕겨나가지 않고 실제로 이렇게 구로구 내에 있는 학교가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해가지고 실제로 인근에 있는 영등포 등으로 나가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렇게 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 교통비가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청소년들한테는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근데 행정은요, 서로 토론을 해가면서 연구자들끼리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재밌어요. 이렇게 되면은 구로구 내에서도 A 지점과 B 지점으로 멀리 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청소년들한테는 다 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또 누군가가 또 이제 토론이 재밌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누군가가 악용할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한 분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분한테. 선생님께서는 교통비가 무료라고 하면은 가지 않을 곳을 억지로 가실 겁니까? 그러지 않죠. 학생들은 그러지 않아요. 네. 그래서 누수되는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것들은. 그래서 이거는 소속감을 느낀 구로구에 사는 청소년들의 교통권은 확실하게 보장한다. 이 정책을 시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7시가 됐으니까 조금만 길게 이렇게 늦게 시작해서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연계가 많이 되는 건데 이건 문화라는 카테고리입니다. 문화라는 카테고리. 작과 권리 회복 프로젝트라는 걸 시행할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해보지 않은 충격적인 지점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가수들은 그리고 작사가 작곡가들은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음원을 내면은 그것들이 어디서 틀어지거나 하면은 그 음원 수익들이 계속해서 들어오잖아요. 자,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작가에 걸린 거죠. 창작자들에 걸린 거고. 소설가나 시인으로 돌아와 볼게요. 공공에서 도서관을 만들죠. 도서관을 만들어서 책을 공짜로 빌려주죠. 그렇게 해서 돈 받나요? 아니죠. 시인들 시 그냥 캡처 떠가지고 SNS에 막 올리죠. 돈 받나요? 안 받죠. 이거 어떻게 보면 국가폭력일 수도 있어요, 이거. 그래서 문인들이 글만 써가지고 먹고 살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음악이랑 빗대서 보면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사실 이건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하지만 행정자치 시대잖아요. 그거를 기초지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어요. 구로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 작가들을 상대로 구로구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책들에 대해서 저작권료 같은 개념으로 지급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출판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 도서관들이 기본적으로 사주는 책들이 있기 때문에 책 같지도 않은 책을 찍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걸 방지할 수 있어요. 질이 높아질수록 계속해서 더 수익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국가적으로 되면 그렇게 되겠죠. 네, 어쨌든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관 외에 있는 훌륭한 작가들을 모실 수 있어요. 다른 데 살 때보다 구로에 살면은 대출이 많이 이루어지면은 돈을 더 받는데 당연히 오는 인센티브가 되죠. 그리고 그 작가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은 관 내에서 대출도 많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가치 행사, 문화 행사 등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로구 사시는 주민들은 아실 텐데 사실은 문화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재밌는 건 유동 인구가 엄청나게 많기로 유명한 그 신도림역에 엄청난 인프라들이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데 오페라 하우스라는 것도 있고요. 신도림역을 지하로만 돌아다니시잖아요. 위에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지상 역사가 있는데 그게 지금 거의 놀림을 당하고 있어요.
그 옆에 양쪽에 공원을 끼고 있고 그 옆에 디큐브 시티 와보신 분들 아실 텐데 광장 엄청납니다. 그것들 인프라를 활용해서 작가분들을 이런 식으로 다 모셔와요. 그 모셔와가지고서 작업실 어디다 해드리면 되죠? 공실 다 발굴해가지고서 임대차 계약 체결한 거 전대차로 드리면 되죠? 그렇죠? 저기 비슷한 걸로 주택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작업 공간도 드리고 여기서도 활동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그분들께 책이 대출되면 그만큼 보상도 해드리고 원래 권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들이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행정자치의 묘미입니다. 재밌죠? 행정자치. 예. 자, 다시 저렇게 끝낼게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당신 국회의원 할래? 구청장 될래? 라고 하면 저 100이면 100 구청장이에요. 구청장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정자치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응원합니다. 응원하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라고 말한 심소원님은 제 아내입니다. 네, 여러분. 네, 일단 여보 사랑해. 네, 이 말씀 전하고 행정후불제 관련해 가지고 잘 쓰는 구로 관련해 가지고 어렵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어려운 개념이 맞아요. 어렵고 그리고 많은 그 특히 행정의 장을 뽑는 서울시장 선거나 이번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나왔을 때 정책이 엄청 많아서 사람들이 뭐가 정책이 많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람들 삶이 복잡해서 정책이 많은 거고 그리고 복잡한 정책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행정은 이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법률이 정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아이디어를 발휘해가지고 시민들 삶을 개선하는 것. 정해진 한도 내에서 그것들을 최대치를 끌어내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깔끔하게 하려면 법률을 꽝 개정하면 되겠죠. 하지만 그거는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게 행정의 묘미예요. 그래서 복잡해지는 건데요. 이 행정후불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SIB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전혀 와닿지 않죠. 뭐 사회성과, 보상, 뭐 채권, 뭐 이런 식으로 연계 채권 이런 식으로 불리는데 이것 자체가 너무 와닿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실 새로운 개념어를 만든 게 행정후불제예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을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후불제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메커니즘을 제대로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을 드렸고 3가지 레토릭이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은 강의 레토릭, 그 다음은 카드 뉴스 등으로 짧게 칠 수 있는 레토릭, 두 번째는 이제 간단하게 시민분들 만나서 1분 내로 설명드릴 수 있는 레토릭, 이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시민분들 만나서 설명드려서 쉽게 하게 해드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청소년 의회랑 청소년 기자단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저희 정책 중에도 있고요. 저는 그리고 정치 참여라든지 사회 참여에 청소년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시민사회 운동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것도 기자단 그리고 뭐 의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사회를 어떻게 보는지를 이제 배우는 습득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참 기성세대들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요. 이게 강중만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했는데 과자의 침뱉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정치를 하려는 이유는요. 단순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효율적이라서 그래요. 제가 시민사회 운동을 했던 에너지를 이 안에 썼으면은요.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 되면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치는 너무 좋은 거예요. 효율적이고 1조 원 가까이 되잖아요. 예산만 하더라도요. 그것들은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는 게 싫은 거예요. 기성세대들은. 그래서 그걸 그 좋은 그 권력을 과자라고 한다면 거기에 침을 뱉는다는 거예요. 퇴퇴퇴퇴 너네들 하지 마. 아예 더러워 안 먹어 하면 저게 안 들어온다는 건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은연중에 받는 교육들이 정치는 나쁜 것이다. 시민사회에서 뭐 활동하는 건 나쁜 것이다. 사회활동 그걸 뭐라고 하죠? 대외활동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어린 친구들이 학업을 등지고 대외활동하는 거 나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은연중에 이런 주입들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 혐오, 그다음에 사회 참여 혐오를 부추기는 나쁜 문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재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점점 뭐 시민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챙길 겁니다. 네. 실제로 정책들도 계속 보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구로구에 사시는 분이 유권자분이셔서 감사합니다.
이주민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제 장점 중에 하나가 솔직하다는 겁니다. 네. 사실 이주민 정책이 있어요. 이주민 정책이 있는데 제가 100여 개 정책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머리에 폴더가 여러 개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이주민 정책에 관련해서는 저희 정책 공약을 이렇게 살펴보는 도중에 제가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제가 그것을 텍스트로서 명확하게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 구로구에 계시는 지인 한 분이 이주민 분들 관련해 가지고서 본인이 도와줄 터이니 정책을 좀 이렇게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여기 막 신청 오면서 저희 캠프 방에다가 우리 정책 있는 거 그거 좀 정리해 가지고 올려주세요라고 해놓고 왔어요. 근데 지금 딱 이주민 정책 무엇이 있느냐 말씀드렸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있지만 제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댓글로 영상에 댓글로 네네 댓글로? 영상에 댓글로 올려주세요. 이주민. 네네네. 영상에 댓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네. 그리고 영상이 올라오면은, 그쵸? 그럼 되겠네요. 네. 유튜브 영상 댓글에다가 제가 꼭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민 문제는 당연히 챙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진짜 이것만 말씀하고 이제 갈게요. 구로구 주민분이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 저는 구로구에서 태어나서 구로구에서 자랐잖아요. 서울시 내에서 외국인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 대림동 있는 영등포랑 구로구예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 네, 그렇죠. 범죄도시 이렇게 바라보고 하잖아요. 네. 외부에서 바라볼 땐 그렇게 바라봐요. 근데 저는 공기처럼 이주민들을 접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이주민을 구로 구민에서 따로 떼어놔서 사고하는 체계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없어요. 당연히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제 주위변 분들도 이주민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네, 당연히 챙길 거 챙기는 게 아니죠. 당연히 함께 간다는 거 약속드리고요. 저도 좀 도와주십시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질문, 답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답변은 이주민 정책 공약은 꼭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